51일째 파업이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임금 4.5% 인상과 폐업업체 고용 승계 등이 담긴 합의안을 작성하고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막판 쟁점이었던 민영사상 면책 여부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맡고 1년 뒤에 자리를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한일 방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8년째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강력히 강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도 4주 전에 비해 9배 넘게 급증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국내에서 오랜 시간 끌어왔던 두 가지 협상의 타결 소식이 있었죠.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가 오늘 오후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은 외부엔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 추인으로 완전 타결이 선언되면 그동안의 농성은 풀리고 우려됐었던 공권력 투입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협상 끝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어렵게 다시 각 상임위 활동을 개시하게 됐지만 풀어야 할 현안과 난제는 쌓여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양당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잠정 타결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시간 전쯤 협력업체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을 발표한 데 이어서 현재는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협상 타결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가 막판 진통 끝에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결된 상태는 조합원 90%의 찬성을 받아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노사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임금은 사측이 제시한 올해 4.5% 인상으로 실시하기로 정리했고요. 또 하나는 고용 승계 문제인데요. 파업 기간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은 다른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컸던 민형사상의 면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제로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그 배경으로 이번 사태 해결이 무엇보다 급하기에 또 엄중하기에 크게 임금과 고용 승계 문제에 먼저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사 양측 모두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기간인 51일이 51개월 같았고 마음감이 교차한다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모두 22일 동안 협상을 벌이고서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협상 기간 내내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애초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는 5% 인상을 요구했다가 결국 사측의 4.5%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대화와 양보로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노사 양측의 말처럼 극적으로 그리고 진통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또 타결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공권력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선박 제조를 재개, 계약 기간을 맞추고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파업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혈세 7조 1천억 원이 지원됐고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2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50일 넘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런 대우조선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를 만드는 5개 도크 가운데 가장 큰 1도크 점거로 선박 제조가 중단되면서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조선소는 다시 활력을 찾겠지만 파업 기간에 공백을 메우고 계약 날짜를 맞춰 선박을 인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계로 50일이 밀렸으면 50일이 걸린다는 건 그 2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2배 인원이 들어가든지 2배의 기간이 필요하든지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목표량의 67%를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채웠습니다. 적자 탈출에 기대가 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돼 경영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시장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임료가 굉장히 비쌀 텐데 하루도 빨리 인도에 가는 게 자기 선주들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2달씩 지연되면 그는 뭐 선주 입장에서는 자금난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53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지난 5월 30일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백 사태 53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국민의힘은 7곳, 민주당은 11곳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장 자리는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는 물론 예산과 재정, 통화정책 등을 논의할 기획재정위도 여당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를 관장하는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운영의 중추 기능을 다룰 상임위의 주도권을 여당이 잡도록 한 겁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습니다. 비록 비인기 상임위지만은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습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임위를 대거 가져갔습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을 확보한 게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민주당 몫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방송정책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행안위와 가방위는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먼저 1년을 맡은 뒤 맞바꾸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임기 쪼개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이 국가 기관이 그런 정책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국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2달 가까이 국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는 비판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야당이 역점을 두는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주도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각 6명씩의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고갈돼가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4대 공적연금의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 이를 회피하고 국회에 던져놨습니다. 앞으로 30년, 또 40년, 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그런 연금 제도를 고안하고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공적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런 이제 연금 전체를 놓고 노후소득에 대한 어떤 보장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기 전문가들도 아마 그 자문을 구하게 돼야 될 거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맞물려 최대 쟁점이던 사법개혁 특위는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합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꾸려져 내년 1월까지 활동합니다. 축소되는 검찰 수사 권한을 나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기관 신설을 비롯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논의를, 야당은 핵심 입법인 수사권 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쟁점마다 어느 정도 협치가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년 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이들 어민 2명의 진술 일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살인을 자백한 탈북어민들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는 건데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다만 통일부가 가진 기존 자료 중에는 진술 불일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살인 방법이나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 진술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자체는 인정한 만큼 탈북 어민들이 실제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범들끼리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사법체계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날을 세웠습니다. 전 정권이 미리 북송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다 보니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신문 결과가 의문투성이인데도 정우영 전 안보실장은 두 사람이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대의 역대 살인마라고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북송 사건 현장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파상 공세에 발끈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추방했을 뿐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고 토론하면 될 텐데 남북, 나아가 남남 갈등을 조장한다며 쏘아붙였습니다. 당당하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추방이 아니었다, 강제 북송이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면 될 거 아니에요. 3년 전 탈북 어민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던 통일부는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당시 북송 경위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경제위기 속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보유 징벌과세를 정상화해서 공공임대주택 부족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 다 따져본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분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만 18개에 이르는데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만 무조건 해줘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되겠습니까? 국회에 오면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상의하고 심사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감세가 가져올 선순환을 내세우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에게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걸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까스로 원구성에 합의한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9.9%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와 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2년을 넘긴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악재가 결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올랐고 1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과 석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83.4%, 1차 금속 제품은 24.0%가 올랐고 농림수산품 가운데 축산물이 9.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3월 9.0%에서 6월 9.9%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만들어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하며 이는 2, 3개월 뒤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로 23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생산자 물가마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리면서 급속한 물가 상승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대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으나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소고기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했지만 한우 축산 농가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풀게 되면 한우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정부가 이제 무관세 수입 물량 연말까지 한 10톤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중되고 있다,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위기를 알리는 경고 등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다음 주 수요일 27일 이후에 끝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주말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 소나기가 지난 뒤 27일 다음 주 수요일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은 27일 이후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를 상공을 점유하면서 27경을 전후로 해서 장마철이 종료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고,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장마가 끝나는 것으로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에서 34도까지 치솟으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도 25도를 넘으며 열대야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4일 이후로 발표된 폭염특보는 장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열대야가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무더위는 온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게릴라 호우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기습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까지는 태풍이 1개 정도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여일 만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죠.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는데 처리해야 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원구성 협상 어렵게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타결된 걸 보니까 저렇게 이제 합의할 바야 왜 그렇게 그동안 오래 끌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지금 이제 핵심 쟁점 과방위와 행안위 여야가 이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맡기로 했죠. 일단 이렇게 최종 합의했는데 이번 이 협상안에 대해서 이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죄송한 마음에 대한 저희가 논평을 냈고요.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양보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시간을 끈다고 해서 또 다른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러려고 그렇게까지 시간 끌면서 일도 안 했나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래 약속한 날짜였지만 오늘까지라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원구성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우선은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오늘 신문 보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많이 혼내셨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국회 원구성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53일 만에 이렇게 타결이 돼서 그래도 오늘이라도 제대로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좀 저는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상임위 활동이 정체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저희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논의를 하고 꼼꼼히 챙겨야 될 국회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만큼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법안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되는 또 앞으로의 그 책무를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 그리고 산적한 현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53일간의 이제 국회 공전 사실 이제 이 국회 역사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원구성이 안 되고 오래 끈 경우도 사실 이제 손에 꼽힐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여야 간의 이런 팽팽한 대립을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된 그 정치 문화에서는 앞으로라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방지책, 재발 방지책 어떤 그 물리적인 장치를 좀 더 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치 개혁 이제 특별위원회도 이제 구성해서 논의를 하실 예정이니까 뭐 그 테두리 안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대안이 얘기되는 건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든 국회에서는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53일 100여일을 지나가는 것이 국민이 지금 바라보실 때는 이해를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혁신위에서 뭔가를 정치개혁팀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입장이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여러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또 특위의 어떤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의 여러 국회에서 보면 평균 41일이 원구성 협상이 됐고요. 또 14대 국회 때는 125일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의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매달 상임위를 열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53일 동안 열리지 않으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민생 경제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특별팀도 만들고 이렇게 특위 구성을 하면서 또 대응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민생 우선 과제에 대한 입법 리스트를 그동안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빠르게 통과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속속들이 찾아가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회가 이렇게 개점 휴업을 이제 장기간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좀 강제하는 좀 이 예방 차원에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이를테면 이제 상반기에 이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들이 후반기에도 이제 이런 공백 기간 중에 계속 과도기적으로 직을 맡아서 이제 이어가는 그런 방안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노동 현장에서는 이제 노동을 안 하면 임금을 받지 않는데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하지 않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리적인 아예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아까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일하는 국회법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국회법을 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 지켜놔도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 이제 있거든요.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이번에 좀 무색해졌죠. 네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네.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은 제도를 만들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왜 일하는 국회법이 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토론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뭐 민생 현안이 우선이고 대표 연설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생 현안을 우선으로 보고 또 국민들께서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치 안에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다만 안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제도화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어떤 이제 강제적인 장치가 없는 한에서는 뭐 일하는 국회법 역시 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무색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렇죠. 국민을 위한 규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다리고 있을 때는
의장의 역할이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의장 선출도 늦게 됐고 그런 만큼 김진표 의장께서 역할을 또 늦게 하면서 지연된 부분도 있어서 전반기에 가능하면은 후반기에 있는 의장 선임이라도 좀 빠르게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기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반기를 타협될 때까지 기다린다. 장점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믿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검토하면서 그런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이런 그 생각들 포함해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계속 논의를 이어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죠. 5년 만에 이제 이 공수교대가 이제 여야 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이제 대정부 질문을 계속 이어가실 텐데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당에서? 저희는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당이 된 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네. 기존에는 야당으로서 정부 측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향후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 지점이 많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여당스럽게 풀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전문 분야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번에 좀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문제점들은 지적하되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 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 답을 얻고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보통은 대정부 질문할 때 이제 신청자 의원들을 받거든요. 네. 근데 신청 의원들 순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그런 각 세션에 맞는 정말 전문성 있게 질의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첫 번째 그런 대정부 질문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예정이고요. 또 대통령실의 그런 채용 관련해서 사적 채용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개선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또 인사 문제로 인해서 장관이 여러 명 낙마를 했고 또 박순애 장관을 포함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여당이 야당 때를 못 벗었고 또 야당도 여당 때를 못 벗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여당 의원일 때도 야당 의원처럼 질의를 하는 송곳질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송곳질을 하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송곳질이 해주셔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최우선을 민생을 먼저 보시고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기대되는 대정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민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당으로서 발목을 잡거나 여당이 너무 정부만 쉴드를 친다. 이랬을 때는 두 모습을 다 원하시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오늘은 모처럼 이제 훈훈한 그런 분위기이신데요. 원구성도 됐고 예. 그렇습니다.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에 네.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못하고 넘어간 그런 장관들이 있었죠. 이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임명은 됐더라도 사후에라도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어떤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협의해서 이제 즉각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청문회 형식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원하시고요. 그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약식 기소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벌금 300만 원 정도로 기소가 됐는데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장관 지명을 할 때 좀 더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안타깝습니다. 복귀해 보면 그때 외신 기자가 바이든 방문 시에 왜 여성 국무위원이 이렇게 적느냐
라는 지적을 했고 그에 맞춰서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을 지명을 했는데 두 장관 모두 졸속으로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특정 팩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든 훌륭한 인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인 가지고 아니면 검찰이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널리 전문성 있는 능력 검증을 하시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오늘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는 싶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장관 임명하기 전에 1차 검증을 그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면 국민검증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구성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원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또 그동안 그 상임 그 장관이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검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요. 과거 얘기는 이제는 좀 그만하고 진짜로 일할 만한 장관인지 한번 정확하게 송곳 검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정치자금에 대한 그런 위법 사용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의 검증이 너무 소홀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잠깐만요. 얘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이제 타결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재기자님들이 참석이 좀 어려우신 관계로 간단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는 촬영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카메라 정리. 질의응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응답 네. 뭐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하셔도 네. 그냥 네. 카메라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카메라 그대로 질의응답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취재기자님들이 안 오셔서 못 오셔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장 그럼 이상으로 합동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대우조선해양 사태 타결과 관련해서 정부가 장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발표 잠깐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노조 쪽에서는 이 노조원들의 이제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이 가결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면은 노조 쪽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결이 이제 이 최종 선언되면 그동안 이제 50여일에 걸친 농성은 풀리고 파업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이 다시 들어온 대로 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국회에 특히 이제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 공식적인 인사청문회는 이제 지나쳤습니다만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그 형태가 꼭 이제 인사청문회 형태일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아니, 이번 이제 이미 임명된 네,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이제 사후 검증을 거칠 것인가 국회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박순애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만취 음주운전 논란이 여전히 뭐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후에도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과연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페널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교사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장관은 그거에 면피를 한 것이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 또한 능력으로 본인이 그리고 전문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순애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교육계의 전문성도 없다는 것이 지금 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장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라도 알려드리는 게 또 국회의 도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 있고 이제 이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할 것이 많다. 어제 이제 이 권성동 대표의 이제 연설에서도 이제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여야 간의 협치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이제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정부의 임기 초반기인데 국정 동력을 이미 좀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 평가가 임기 초반치고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갤럽 조사 결과 나온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부정 평가는 좀 높게 나왔고요. 긍정 평가는 하락세가 좀 멈췄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정 평가의 상승세는 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부정 평가 60%, 긍정 평가 32%. 긍정평가의 거의 2배입니다. 부정평가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우선은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지지율의 그 미세한 어떤 동향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민생 고통 지수가 높고 또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좀 더 힘들어하시는데 사실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이제 더 힘들어하시는 이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가서 해법을 제시하고 무언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한 집중을 더 해서 진짜로 지금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근하는 걸 보셨을 때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계신지요? 어느 분의 원인인가요? 예, 이 긍정 평가가 저렇게 이제 낮은 그런 부정 평가는 높고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분석하고 계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발언하기가 애매해서 네. 저희가 부정적인 것을 직접 스스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애매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뭐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바꿔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게 민생입니다. 민생의 경제 부분, 지금 힘든 부분. 그래서 뭐 동결하는 부분이라던가 세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들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생이 이제 이 지지율이 낮은 큰 원인으로 이제 지목을 하셨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여러 요인이 있죠.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직원직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다,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부정평가에 대한 이유는 인사가 가장 높았고요. 인사의 그런 사적 지인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짚어나갈 건데요. 그 외에도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거나 경험, 자질, 무능함, 부족 이런 부분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 의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
더 나은 정부다라는 판단을 60% 정도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찾으라고 정권을 바꿔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의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오히려 배신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32% 정도로 턱걸이로 3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더 악화된다 그러면 정말 20%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뭔지 개선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아까 이제 차트에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그 중요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른바 이제 데드 크로스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도 상당히 좀 그 심각하게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두 분 이제 다음에 또 모시고 그때는 이제 이 민심 추이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8년째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을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까지.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양국의 연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벌써 18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문제로 꼽으며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 북한에 대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에 주목하면서 지난 3월 발사한 화성 17호의 사거리가 최대 15,000km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별도 항목에 기술하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침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일본은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백서를 통해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いわゆるこの反撃能力を含めて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しないこうした旨も述べた次第です。 특히 GDP 2%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방위 지출 목표를 설명하면서 일본도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전략문서 개정과 기시 방위성 장관을 의장으로 한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 출범도 담았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강한 일본을 앞세우며 앞으로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가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올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부터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됩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부활하는 겁니다. 연합연습의 이름은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됐습니다.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명칭을 되살려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실드, 즉 방패라는 단어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방어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합연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군 정찰 위성 조기 전력화, FX 2차 사업, 그리고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의 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는 별도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북 경제 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문제 삼아온 한미 군사훈련은 과거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한 만큼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신규 환자가 4주 전보다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큰 BA.2.75 변이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4주 전보다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1주 전보다 2배로 늘었고 숨진 환자도 5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4주 전보다는 약 9.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의료 대응에는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세입니다. BA2보다 35% 정도 빠르게 퍼지는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된 데다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BA.2.75 변이 감염자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는 인천에 사는 50대로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은 없습니다. 지난 18일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파 가능 기간의 접촉자는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50대 환자 역시 앞선 감염자들처럼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로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 사례 확인 이후 BA.2.75 감염자가 모두 3명으로 는 건데 서로 역학적 관련성은 없었습니다. BA.2.75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BA.2.75 변이가 광범위한 증가 속도를 보이진 않지만 국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활동량이 많고 최근 재유행 확산을 젊은 층이 이끌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사람은 7만 7,092명. 기준일 누적 확진자 1,830만 6,179명에 0.42%에 해당합니다. 3번 걸린 사람도 108명이나 됩니다. 눈에 띄는 건 젊은 층의 비중입니다. 전체 재감염자의 33.2%인 2만 5천여 명이 18세 미만입니다. 재감염자 셋 중 하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인 겁니다. 사례 수가 적긴 하지만 3차례 감염자는 절반에 가까운 47.2%나 됩니다. 재감염, 3차 감염 모두 18세에서 29세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재감염자는 적었습니다. 재감염자 가운데 29세 이하는 모두 4만 38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어 젊은 층의 재감염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 재유행 확산세를 젊은이들이 이끌면서 재감염 비율도 따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가세인 신규 확진자 가운데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서 44%, 활동량 많은 10대와 20대가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도 이유로 꼽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는 백신을 못 맞거나 안 맞은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들도 그렇고 전혀 안 맞으면 정말로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도 더 많이 되고 따라서 재감염도 더 되는 거죠. 재감염자 가운데는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 2만 7천여 명, 35.6%로 가장 많았지만 3차와 2차까지 맞은 사람도 각각 31%, 30.5%로 적지 않았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일부에선 진단키트와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기약과 진단키트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가 진단키트와 일부 감기약 등 기본 방역 물품이 다시 품귀 조짐입니다. 주문을 하고 싶어도 보이질 않아서 주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최근에 들어왔던 게 언제 정도였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때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5개. 다만 올 초 유행 때와는 달리 온라인 구매에는 문제가 없어서 전체 공급량 부족보다는 급할 때 근처에서 바로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진단키트를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은 생산 지원과 함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합니다. 선호도나 유통 과정에 따라 특정 품목이나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품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생산과 판매, 재고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과 야간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운영하고 음압 격리병상 가산수가를 최고 108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 1,400여 개 병상에 재가동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겨우 4개만 늘자 인센티브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또 백신 4차 접종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면서 접종 이상 반응 경험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병행하고 화장시설은 237곳을 개보수하거나 증설합니다. 휴가철 방역도 강화하는데 해수욕장은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여객선과 터미널, 휴양마을 등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월요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코로나 상황과 전망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 속도가 계속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이제 추이를 보면은 일단 월화수목 한 일정한 수준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급증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재유행에 있어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산 시기가 정말 빠를 때에는 요일별 패턴을 보면 월화수목 금으로 가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가면서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2주 정도 아니면 3주 정도가 지나면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 정점과 중환자의 정점 사이에는 1주와 2주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 시차에 따라서 중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의 정점 때까지 중환자 대응하는 의료 역량들을 확보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 추이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만 월화수목 보면 한 7만에서 오늘 발표된 수치는 이제 6만 8천 정도였습니다만 이 추이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8월 한 중순쯤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루 2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쯤이면.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링해서 계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2유행의 유행 예측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4차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 오미크론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 데이터를 참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시차 없이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결과로는 8월 중순 정도에 25만 명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종 변이들이 나오고 있고 켄타우로스 이제 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도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 변이는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확산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새로운 변수들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은 기존에 예측하신 수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변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이종이 우세종이 되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총 3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전파 능력이 얼마나 빨라지는가, 그리고 백신의 효과나 감염의 효과를 얼마만큼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는가, 마지막으로 중증화율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는가, 이 3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들을 보면 전파 능력은 빨라지고 면역 회피 특성들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만 중증화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증화율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 백신 접종이나 과거 감염의 영향들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위험군들을 관리하면서 중증화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 자체는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들어서 보면은 이제 주변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지금 숫자로 보면 97%라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감염된 그런 분들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좀 독특한 현상 같아요. 네, 다른 나라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재감염자가 20에서 30%에 달한다라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행이 3월에 발생을 했었고요. 3월에 감염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감염 이후 4개월 정도밖에 경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부르는 백신 접종과 감염이 결합되어 있는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감염률이 다른 나라만큼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러한 면역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감염률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미는 곧 지금 이제 사실상 우세종이 됐다는 BA.5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감염됐던 사람은 이제 감염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3월에 많이 감염됐던 분들의 이제 항체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분들은 감염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면역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이런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될 게 매우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된 재감염, 그다음에 재유행은 등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감염됐던 분들이라도 8월이나 9월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감염됐었던 이 항체 효과가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재감염되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지금 전문가들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 네. 새로운 개량 백신들이 도입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의 목적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접종의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외국의 데이터를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백신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 재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재감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면 재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재감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증화율이 그래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감염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접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접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뭐 연령대라든가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접종의 목적은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중환자나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새로운 재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점 이전에 접종을 하시는 게 백신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이 코로나 이 감염자들의 이제 특성을 보면은 2번 이상 감염됐던 분들 중에 이제 3명 중 1명은 이제 소아 청소년들이었어요. 17세 이하.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회복이 되면서 사회접촉이 가장 많아진 집단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고 접종률이 매우 낮은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 접종 2회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2회 접종보다는 3회 접종의 효과가 더 높고 3회 접종보다는 4회 접종 효과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염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면역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염 그리고 재감염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면역이 이제 감소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에 따라 좀 다른 겁니까? 네,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염 이후에는 4개월 정도까지는 유의미한 정도의 면역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4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과거 감염으로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상당히 줄어든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새로 그 불거진 변수가 그 BA 2.75 이른바 이제 켄타우로스라는 이제 별칭으로 불리는 이 새 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데이터가 아직 뭐 축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뭐 중증화율이라든가 치명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BA 2.75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유입 상황과 우리나라의 유입 상황이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해외 데이터가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도 같은 국가들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BA5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BA5보다는 뭔가 전파상 면역의 피해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유행 때는 유행의 전반부는 BA1이 유행을 주도했었고요. 유행의 후반부는 BA2가 유행을 주도했었거든요. 이번 재유행도 전반부는 BA5가 유행을 주도하고 후반부는 BA 2.75가 유행을 주도를 하면서 네. 유행의 크기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효과적인 그 백신이 새로 이제 개발된다고 하죠. 이른바 이제 개량 백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BA5에 대해서도 이제 효과적인 그런 그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언제쯤 이제 국내에도 도입되는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매우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절차 같은 것들을 간소화하면서 일정을 단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빠르면 9월 정도, 늦으면 10월 정도가 되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접종 전략 자체가 중증 예방으로 갈지 아니면 감염 예방 효과까지를 노릴지는 나오는 성능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성능에 대한 발표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 9월에 상당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이제 8월 중순이라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예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50대 이상이나 기저질환을 계신 분들은 뭐 개량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이제 접종하는 것을 권유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은 지금 접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네. 증상이 있으시면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고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먼저 인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성으로는 두 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인도 국민당의 여성 정치인 드라우파디 무르무입니다. 인도에서 부족민은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않는 비주류, 최하층에 속하는데요. 무르무 당선인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부족, 산탈 공동체 출신입니다. 여전히 장작불로 요리를 하고 일부는 전기도 없이 살고 있을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죠. 무르무 당선인은 이곳에서 부족민의 권리 문제에 힘써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그가 우리 시민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올랐다며 인도의 새 역사를 썼다고 축하했습니다. 이번엔 스위스에 불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효과 전해드립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였던 스위스의 한 호수 마을에 관광객이 몰리자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호수마을 아젤트발트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유학 시절 형을 떠올리며 피아노 연주를 했던 곳이죠. 촬영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자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한 건데요. 버스 업체는 드라마 덕에 내국인은 물론 해외 여행객도 늘었다며 드라마를 소개하는 홍보 자료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작품의 주연 배우인 현빈, 손예진 씨의 결혼 소식엔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공식 SNS에 축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스위스는 사랑의 불시착에 불시착한 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끝으로 우주에서 손을 맞잡은 유럽과 러시아 소식입니다. 유럽과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짝을 이뤄서 7시간에 걸쳐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소속 이탈리아 여성 우주비행사와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한 조를 이뤄 국제우주정거장 밖에서 나노위성을 띄우고 로봇팔에 어댑터를 설치했는데요.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다른 나라 우주비행사와 함께 우주 유영을 한 것은 13년 만이고 유럽 우주비행사와는 무려 23년 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지구에선 서로 불편한 관계지만 적어도 지구 저궤도에서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리꾼들은 우주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평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20살 인하대생 김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피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올스타 휴식기 짧은 숨고르기를 했던 프로야구가 후반기 순위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선두 SSG와 키움, LG의 3강 구도 속에 치열한 중위권 순위 싸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반기 프로야구는 SSG와 키움, LG의 3강 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독주를 이어간 SSG.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원투펀치 김광현과 폰트가 20승을 합작한 데 이어 복귀를 앞둔 잠수함 투수 박종훈과 새 외국인 투수 숀 모리만도까지 더 강력한 투수진을 꾸리게 됐습니다. 걱정했던 수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SSG가 1위를 달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최고의 밑바탕은 선발 투수지만요. 선발 투수가 워낙 2위 키움을 바짝 뒤쫓는 LG는 출루머신 홍창기와 옆구리 부상으로 빠졌던 가르시아가 합류해 타선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중위권 싸움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KT는 홈런 1위 박병호와 복귀를 앞둔 강백호를 중심으로 반등을 노리고 5위 기아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소크라테스의 복귀를 기다립니다. 올해를 끝으로 2대5를 떠나보내야 하는 롯데도 가을 야구 진출이 간절한 상황. 7위로 처진 두산은 아예 지난해 정규 시즌 MVP 미란다와 결별하는 강수를 놓고 창단 후 첫 11연패 수렁에 빠진 삼성은 돌아오는 간판 스타 구자욱과 김지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못 뛰었던 거를 두 배로 더 열심히 뛴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개인적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과 새로운 얼굴들까지 한여름 프로야구가 다시 뜨거운 순위 경쟁에 돌입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